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거의 이제 이 코너는 우리가 한 달 만에 또 채권원의 수다의 날입니다. 오늘 네, 시간이 금방 갔네요. 금방 가죠. 한 달에 한 번씩 채권원의 수다. 자, 올해 이제 오늘이 12번째쯤 될 텐데 여기 결석하신 분 혹시 있었나? 뭐 한 번씩은 빠지지 않았을까요? 한 번씩은 빠졌어요. 나만 개근인가? 1년 내내 이걸 했는데 1년 내내 재밌었는데 요번엔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요번 별 이슈가 없었죠? 예. 예. 오늘 그 저기 금통이 어떻게 봤는지 차례대로 한번 재미없는 금통이 한번 조금 매겨주세요. 예, 뭐 전체적으로 긴장감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저는 그래도 나름 조금 뭐 포인트들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금통이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이 한국은행이 분기에 한 번씩 수정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건 경제 전망이라고 안 하고요. 경제 중계 방송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뭐 경제 희망치. 네. 예. 근데 이제 그 숫자를 계속 다운 시켜 왔는데 내년 1월에도 이제 그 숫자를 또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총재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 숫자를 또 다운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가 조금 약화된 거, 특히 국제 유가가 또 가파르게 하락한 부분들이 일단 네. 물가에는 뭐 기존에 전망했던 그 가정 자체가 좀 틀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년도 1월에도 또 결국 수정 경제 전망치 하향세가 이어지는구나. 뭐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뭐 또 내년 초에 뭔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저는 뭐 그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 이재범 연구원은 올해 혹시 예. 성장률 얼마쯤 될 거다라는 암시 같은 게 있었어요? 올해 성장률에 대한 암시는 특별히 없었고요. 없었고? 11월 금통위에 오셔가지고 뭐 웬만하면 목표치 2.7이 달성될 것 같다고 얘기는 하셨고요. 이번에는 이번에 특별한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예. 그 외 하여튼 또. 오늘 전망은 저도 좀 의외였던 게 신문에 이제 굉장히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문제, 미국 금리 인상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그냥 금리 동결 기조가 당분간 지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도비시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따라 올리는 게 아니다. 뭐 유가가 떨어져서 물가 같은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도비시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월 달에 추가 금리 기대가 높을 때는 3분기 GDP가 잘 나올 거라는 쪽으로 좀 호키시하게 발언을 했던 것 같고 그동안 금리가 조금 올라오고 뭐 미국 FOMC 얘기가 나오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금리를 올리고 시장 금리가 올라서 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견제하려는 차단을 좀 의도가 하는 있었다.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질문 자체가 그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100bp 정도 올리면 그럼 우리나라는 같이 가면 이제 2.5% 되는데 뭐 그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먼저 이제 질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총재 입장에서는 또 그건 또 너무 과하다. 아니다. 약간 디펜스를 하는 차원에서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옛날에도 뭐 사실은 뒤따라갔지 같이는 안 갔으니까. 예. 뭐 나 아까 네이버에서 얼핏 예. 이렇게 통방문고 비교한 거를 봤는데 뭐 좀 바뀌는 게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좀 있더라고요. 뭐 금리니 뭐 유가니 뭐 이런 거 예. 많이 나서 그죠?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가 부분이고요. 네. 일단 유가가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지면서 신흥국들 경기 둔화 쪽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그다음에 물가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 올라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지난달에는
3분기 GDP가 이제 뭐 언론에서도 몇 분기 만에 가장 잘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거는 좀 지나간 숫자라는 이제 인식들이 생기면서 이번 달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기에 대한 톤이 약간은 낮아진 것 같아요. 낮아졌죠. 예, 그 다음에 그리고 일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어쨌든 다음 주 미국 금리 인상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미국 따라 뭐 자본 유출 또는 이제 뭐 가계부채 여러 가지도 연결돼 있는데 미국 따라 올려야 되지 않냐. 좀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는 언론에서도 그런 헤드라인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따라 뭐 해야 사실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하고 같이 움직인 적 별로 생각보다 별로 안 많거든요.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총재 입장에서는 또 미리 좀 그것도 좀 너무 이제 가는 그쪽으로 쏠리는 것도 좀 막아주는 그런 그렇게 이제 종합하다 보니까 네. 약간 지난달보다는 조금 도비시하게 해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터는 항상 이게 제일 꼴찌로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앞에 할 말 다 해버렸거든. 그래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끄집어내서 얘기해. 한번 보자. 얼마나 경쟁력이 있나. 아니 오늘 통방문구 변화 중에 네. 오늘 금통이 그 기자회견 중에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질문이 안 나왔던 게 그 결정문에서 원래 가계부채를 그 안정문구 중에 제일 앞에 순서가 놓고 바뀌었어요. 있었어요. 네, 순서가 그러니까 바뀌었죠. 이제 가계부채 문제와 그다음 미국 및 그 뭐 중국 위험에 대해 GT 리스크에 대한 관계, 그다음 자본 유출, 그런 거 순서였는데 그 가계부채를 조금은 약간 생뚱맞은 분위기로 맨 끝단으로 끝단을 빼놨어요. 뺐죠. 그거 문구 바꾼 것도 사실은 딱 느낌적으로 주는 부분이 한국은행이 그동안 이제 금리 인하의 가장 큰 방어 논리가 가계부채 이슈였는데 여전히 뭐 지금 뭐 분양권 이슈다 해가지고 집단대출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이 시점에서 그걸 뒤로 밀어내는 그 누군가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그 질문이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 은행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라든지 다 얘기를 해봤을 때 올해 은행들이 이제 막판 내년도에 가계부채 건전화 방안이 시행되면 원리금 상환부 대출이 이제 본격 비중이 늘잖아요. 네. 대출 받기가 좀 좋지 않은 여건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밀어내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은행들이 대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 CD 금리까지도 올라갔거든요. 분명히 그런 대출 수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거의 정점 아니냐. 증가율로는 이미 한번 좀 꺾였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너무 과도하게 몰리면서 조금 더 올라오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대출 증가율이 생각보다는 많이 잡힐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게 저희 내부적인 얘기고 네. 사실 오늘 그 문구가 뒤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비시한 통과 이 부분이 조금 또 하나의 중요한 또 시사점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많이 부각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걸 보면 네. 대출 집값하고 같이 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내년에 주택 가격이 어떻게 갈 거냐 문제인데 맞습니다. 지방은 지금 제가 바로 직전에도 지표를 보고 나왔는데 지방은 꺾일 것 같은데 수도권은 여전히 수급도 안 맞고 전세가 매매가 비율도 여전히 안 맞거든. 그렇죠. 그럼 앞으로 한 2년은 더 갈 것 같아요 수도권은. 그래 좀 드는 것 중에 그렇게 해서 집값이 좀 유지되고 그러면은 그게 옛날에는 뭐 투자 가치라든지 뭐 웨스 이펙트 하면서 소비에도 도움이 주는 것 같은데 요즘엔 집 사는 사람들이 전세금 밀려가지고 집을 사고 이러다 보면 대출 늘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가 못 따라가. 못 따라가는 그런 우려들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네. 돈이 적게는 뭐 1억에서 2억 심한 사람들은 뭐 3억 이상씩 대출을 받는데 그래 버리면 이제 거기에 예전에 소고기 사 먹던 사람은 뭐 이제 소고기보다는 뭐 딱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원리금 상환부 대출이거든요. 그 이제 부담이 크시겠네요. 원금하고 이자 같이 내요. 대출 금액도 크고. 나 애들하고 외식할 때 갈비 먹다가 요즘 갈매기살로 바꿨어. 진짜 힘들어요 그쵸. 그게. 그러니까 예. 대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거 갚다 보면 돈 다 들어가. 근데 실제로 사실은 원리금 상환부의 비중을 높이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안 해도 그 자체가 대출을 갖다가 이렇게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대출 증가를.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KDI는 뭐 빨리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한국은행은 좀 천천히 놀라고 뒤로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뭘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뭐 기준금리 동결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죠. 뭐 금리 결정 자체가 이슈는 아니었고 음, 이제 뭐 경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또 내년도 전반적인 전망인데 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톤 자체가 상당히 도비시하고 지난달에 비해서는 경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자신감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기자간담회 이후 지나면서부터 이제 채권 시장도 원래는 조금 약세였다가 슬금슬금 가면서 결국은 이제 종가는
강세로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생각보다는 한은의 발언이 좀 도비시했다. 이렇게 조금 인식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시장 움직임은 별게 없었다고 놓고 보면 이제 다음에 이제 경제 전망에 유가가 제일 하이라이트였잖아요, 이번에. 근데 작년에 보면은 저유가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번에 저유가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유가를 좀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나요? 이번에 한국은행 발표를 보면. 글쎄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보면 아무래도 수출 마이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 단가 하락을 얘기하는데 그 단가 하락의 중심에 유가가 있기 때문에 네. 올해 결국은 연간으로 마이너스 수출이 총격해서 오는 그 수출에 대한 지문이 또 들어왔을 때 거기서 또 톤이 다운되셨거든요. 여전히 수출은 어쩔 수 없다. 이게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개선의 미약함,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보다도 글로벌 경기가 미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팩트가 어쩔 수 없이 유가가 30달러대로, 원래 경로는 지금 한은이나 IMF 다 내년도에 50달러 유가를 가정하고 물가 전망치들을 다 내놨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인정은 지금 현상이라고 하지만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네. 지금 현상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부분이 한국은행이 영 마음에 안 들어. 한국은행은 자기의 금리 결정을 위해서 경제 전망치를 맞춰서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올해 내내 했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근데 저는 사실 한국은행에서 이번 현상을 조금 강하게 부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면 유가가 100불에서 50불 떨어질 때하고 40불에서 35달러 떨어지는 거하고 에너지 미국 CPI에서 에너지 비중 15%고 뭐 주택 30%고 서비스 40%인데 집값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금리 인하를 하라 하는데 디펜스하는 입장이었으면 또 세게 얘기하셨을 건데 지금은 마치 뭐 언론에서 가계부채도 늘어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약간 톤을 다운하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니, 난 요번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때까지 금리 결정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경제 전망이 항상 금리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쪽으로 경제 전망을 내놨던 것 같다고 맞춰서. 물론 그런 점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내가 지금 저격수로 나서 우리 박정현 연구원 할 일을 내가 대신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금리 결정을 위해서 그 숫자를 뭐 막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전망이 틀린 거예요. 그럼 더 문제다 그러면. 그러면 더 문제야. 네. 한국은행은 전망 가지고 먹고 사는 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수정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이 지금 매 전망치 때마다 한 번도 이렇게 건너뛴 적이 없었으니까. 계속 이게 하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낙관적인 전망을 했고 그에 따라서 통화 정책도 상당히 조금 그 긴축 스탠스를 취해 왔다가 결과적으로 전망이 틀리면서 뭐 반성문 비슷하게 전망치도 낮추고 또 기준금리도 인하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전망의 근거 자체가 틀리면서 기준금리의 결정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2번 금리 인하하고 그 총액 대출 한도도 한 5조 늘리고 그랬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사실 하는 입장에서는 올해 통화 완화 정책을 편 거거든요. 네. 근데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별로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을 펴는 입장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었다기보다는 약간 후행적이고 약간 이제 뒤늦게 하다 보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마도 실제 통화 완화의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체감적으로 좀 덜 느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올해 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한 해였던 거죠. 사실 뭐 올해 한 해를 지금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 올 한 해를 얘기 내가 먼저 말을 꺼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유가 하락 우리 채권 시장에 영향이 있냐 없냐를 물어봐야 되는 타이밍에 올해 전체를 보는 거로 넘어갔는데 우리 김상훈 연구원이 네. 유가 갑자기 급락한 게 우리 채권 시장에 영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고 바로 이어서 예. 올 한 해 우리 FOMC를 12번을 겪었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FOMC가 아니지. 예. 금통이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금통이 어떤 건지 얘기를 좀.
예, 유가 같은 경우는 뭐 한은뿐만 아니라 IMF나 이런 곳에서도 유가 하락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유가 하락의 긍정적 효과,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될 거다라고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안 늘어나는 거는 부정적 효과가 더 부각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소비 측면에 있어서는 그 뉴스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가가 100달러 하던 게 지금 뭐 40달러, 30달러까지 한 예를 들면은 너무 빨리 떨어졌죠. 모든 그렇죠. 가격이 뚝뚝뚝 빨리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걱정은 더 커지는데 근데 또 그렇게 빨리 떨어졌는데 실제 우리 그 휘발유 주유소 가격은 유가가 뭐 60% 떨어졌는데 휘발유 가격은 10%도 안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건 기분 그거- 나쁜 일이죠. 예, 진짜. 그렇게 되면 사실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가 별로 안 그런 부분이 별로 효과를 못 미치는 것 같고요. 부정적인 물가 하락이나 신흥국 우려 이런 쪽만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뭐 금리 쪽에는 그게 강세 요인으로 계속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 금통위 중에서 제가 뭐 먼저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저는 6월 금통위 때가 이제 가장 좀 기억에 남고요. 메르스가 이제 심각해지고 나서 저희가 그때 원래는 하우스비가 7월에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이제 메르스 하고 나서 6월에 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때는 좀 하느니 그때 여론도 그렇고 해서 빨리 좀 대응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지난해 세월호 사태 때 이제 몇 달 끌다가 늑장을 하고 했죠. 나서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뭐 좀 메르스 터지자마자 그리고 그때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추경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양쪽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론적으로는 재정 정책 효과가 더 크죠. 바로 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물론 국회 통과라는 것도 있고 그때 저희 생각이 정부 입장에서는 하반기 국가 신용 등급 상향 앞두고 있는데 적자 국채 발행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 일단 먼저 쓰여진 게 아닌가 좀 그래서 인상이 깊습니다. 우리 윤여삼 연구원은? 아, 저요? 저는 뭐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건 1월 금통인데요. 올해 연초 시작하면서 원래 하느니 올해 성장 전망 한 3% 후반대로 잡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3.8% 정도 잡았었나요? 이렇게 좀 높게 잡았다가 작년 4분기가 분기 성장률 0.3까지 확 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해 성장을 0.5%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재께서는 이게 작년 4분기 성장이 꺼진 거에 대한 그 기술적인 요인, 통계적인 요인이지 올해 성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1월 금통위 때 굉장히 좀 강하게 호키시하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나쁜 성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연초에 이제 금리 인하가 있다 없다 이제 조금 논란들이 있었는데 하느니 좀 강경하다라는 입장이었고 1월, 2월 또 연속으로 만장일치 동결이 진행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뭐 뒤에 3월달에 결국 금리 인하가 들어갔지만 경기에 또 위험성 요인들이 감안되면서 들어갔지만 저는 그래서 1월 금통위 때 한국은행이 또 내년도를 지금 앞둔 입장에서 1월 금통위 맞이할 때 1월과 또 한 번에 이제 뭐라고 할까 반면교사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도 조금 기억에 가장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벌써 총재께서 조금 한 방 오늘 좀 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준범 연구원. 저는 올해 전망에서 인상 깊었던 게 10월쯤이었던 것 같고요. 네. 10월쯤에 인상 깊었던 게 막 외연에서는 성장률이 3분기가 0.3 나온다, 0.5 나온다 이런 데가 4-5군데 됐거든요. 네. 근데 하는 총재가 나와서 그 전에 기자회견에서 한 일쯤 될 것 같다고 흘리는데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가 다시 금통위날 당일날 또 막 높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장내에서 막 장기물 사서 끌고서 스퀴즈해서 금리 내리고 그랬던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약간 조금 지표가 3분기 좋다고 본 편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봤죠. 하는 총재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이제 좀 편해지려나 이러는데 스퀴즈에서 시장에서 누르길래 시장은 만만치 않다 그런 게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네, 박정현 연구원은. 저는 3월 첫 번째 인하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사실 이제 저는 올해 금리 인하에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계속. 나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쪽이었고 2월 금통위까지는 이제 만장일치 동결이어서 뭐 3월 맘 놓고 있었는데 그 3월 금통위가 3월 12일인가 이랬는데요. 네. 그 설 때문에 그랬나? 그 2월달 금통위 의사록이 이틀 전날 나왔습니다. 3월 10일인가. 네. 그래서 그 전까지 계속 동결뷰 보고 있다가
의사록을 봤더니 그때 제가 뭐 음모론까지도 사실 조금 얘기했었는데 이거는 의사록을 보면 이번에 할 것 같다라고 아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록 보고 이제 뷰를 바꿨었고 사실은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제가 새벽에 다시 나와가지고 뭐 자료 작업하고 이래서 이게 뭐 약간 뉴스화 되기도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몸이 좀 고생한 사례 시장을 좀 만만하게 봤다가 하는 애 정책이 이제 빨리 바뀔 걸로 의사록을 보고 나서는 저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작업 진행하느라 이제 새벽에 거의 잠 못 자고 일했었고 마침 그래서 이제 실제 3월에 금통에서 금리 인하가 됐어요. 이게 본인 자기 PR이 아니 PR이 아니라 그 잘못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망을 이렇게 뒤집은 거니까. 네. 근데 그 의사록이 발표되고 이틀 만에 금통위가 있었는데 사실은 2월 금통위까지도 전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없다가 없었죠. 네. 그냥 의사록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그널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네. 저는 그때 그 얘기했었죠. 아마 의사록을 조금 마사지했을 가능성 없을까. 음. 너무 2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 시그널이 미약해서 의사록에다가 사실은 2월 금통위에서 이런 그 어떤 논의도 했었다라고 조금 한 줄 더 넣은 것일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죠. 이제 음모론으로 가기 시작하네. 자, 우리 국내 금통위 그만 보고 네. 이제 저기 글로벌 금통위를 좀 보죠. 네. 자, 이제 22가 통화정책회의가 나왔어요. 그죠?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닌 그때 누가 있었나? 여기 하면서 22가 세게 할 거다. 금리 인하는 최소한 20bp는 나올 거고, 다음에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좀 더 크게 더 빨리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시장이 실망할 거다 이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나와서 시장이 실망을 해버렸잖아. 그죠? 그렇죠. 채권 시장 많이 실망했죠? 그날 하루에 독일 10년 금리가 0.44에서 0.64까지 0.4%짜리가 0.2%포인트가 하루 만에 올라갔어요. 50% 오른 거네, 말하자면. 뭐 그냥 그렇게 가격은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그렇죠. 움직였고 미국 10년도 덩달아 한 14bp 딸려 올라가서 2.3대를 넘어버렸었죠 그때. 네. 그 이후에 지금 채권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유럽 쪽에? 그 이후에 그 미국 고용 지표가 이제 주말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용 지표가 이제 12월 인상을 조금 뒷받침하는 수준이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12월 22에 대한 실망이 12월 FOMC 불확실성이 약간 해소가 되면서 약간 좀 금리는 다시 좀 좋아졌다? 내려왔습니다. 예,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기 뭐야, 미국은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일단 근데- 시작은 하겠죠. 네, 인상 기조로 이제 12월부터 인상 기조로 들어갈 텐데 22는 완화적 통화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긴축적으로는 못 갈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유럽하고 그 미국하고의 이제 딴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이게 채권 시장은 어떻게 움직여요, 그럼? 근데 뭐 방향이 달라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미 계속 예견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 추가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이미 다 반영됐다. 예,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속도하고 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ECB는 양적 완화 기간을 지금 연장한 상황이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가 세지면 세졌지 약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의 속도하고 폭에 따라서 글로벌 채권 시장 영향을 받겠죠. 만약에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인상의 폭도 커진다고 한다면은 뭐 유로존 쪽에서 아무리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쪽 힘이 더 커질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진짜 12월에 인상해보고 상징적인 인상이 그쳐버린다. 아니면 뭐 아주 비관적인 예로 누구는 QE4가 내년에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통화정책 차별화에 대한 부분은 뭐 이미 다 지금 반영돼 버린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채권 시장에 뭔가 의미를 주고 이것 때문에 뭐 미국 금리가 더 오르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속도하고 강도의 차별화가 지금 더 중요하다. 만약에 내년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네. 뭐 2번, 3번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 4번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4번으로 가게 되면 시장에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지금 그 FF 선물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상의 횟수를 보면 내년도 말까지 해서 한 3번 정도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연준의 그 점도표의 중간치 값은 한 5번 정도인데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뭐 유럽의 통화 완화 효과보다는 아마 이 미국의 긴축 효과 이게 훨씬 더 채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겠죠. 그다. 자, 이정범 연구원, 우리 기왕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으니까 미국 얘기를 조금 더 우리 얘기를 더 해보면 12월에 이제 금리 인상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건 뭐 거의 한 99.9%쯤 시장에서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미국의 그 우리 그 듀얼 맨데이트를 보든지 예. 또는 미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을 조금 보조로 자산 시장을 조금 보조로 보든지 같이 다 포함을 해서 볼 때 금리 인상이 들어갈 수 있어요, 미국이? 일단 그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니까요. 석학께서 판단하실 문제고요. 근데 왜 손으로 이렇게 석학이라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금융시장 매니저나 스트래티지스트들은 금리 인상을 안 보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미국 이코노미스트가 전원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예. 12월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16일이면 예. 아직도 시장 금리 인상 확률은 84% 정도 프라이싱 돼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100% 반영하면 무조건 올라야 돼요. 짧은 쪽은 유동성을 뽑아버리니까. 이런 기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민이 되고요.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뭐 터져도 만기 보유하면 되겠지 이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기는 무조건 오른다고 보고요. 예. 중장기는 이제 이걸로 이제 3월에 못 올릴 거다라고 생각하든지 금리를 올리면 유가가 떨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를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롱텀한 그 커리어에 그 패스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제 골드만삭스 이런 데는 3월에도 올린다고 하고 3월 올리는 걸 프라이싱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런 거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시장 사람들 중에는 많이 못 올리는 쪽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약간 조심해야 될 건 미국 쪽 주요 IB들은 다 많이 올린다고 있고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안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받은 필이냐. 저도 석학이 아니지만 저 사람들도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위험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뭐 찾아본 자료는 그 미국 쪽 글로벌 IB들이 4번 주장이 꽤 많아요. 한 반 정도는 4번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내년에 4번인 거죠. 내년에. 12월 12월 넘어서 내년에. 네. 내년에 4번 주장이 꽤 많고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아. 두세 번 정도가 또 한 반 정도 이 정도 차지하는 것 같거든. 내가 본 바에 따르면. 근데 그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하고 BOA 이코노미스트가 브루킹스 인스티튜트에 이제 실질 균형 금리를 추정을 했는데 0에서 2 사이라고 추정을 했거든요. 브루킹스가. 예, 그러면 그게 물가가 2로 돌아오면 2에서 4로 간다는 얘기니까 지금 FOMC 위원들이 찍어놓은 3.5 정도에서 미니멈으로 2를 본 거죠. 이제 빌 그로스가 얘기한 2에서 3.5 사이를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그런 시그널이 강하게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별로 안 올린다는 뷰는 뭐가 사고가 터진다는 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삼을 수는 없다. 내년에 뭐 이머징이 망하겠지, 뭐 유가가 20달러 되겠지, 그러니 못할 겁니다라는 뷰를 어떻게 고객들에게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저는 좀 조심하자는 쪽입니다.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서 옐런이 그동안 헛소리를 좀 여러 번 한 편이죠. 예, 뭐 아무래도 예. 뭐 하여튼 시그널이 이상했어요. 예. 옐런도. 이번에 연준 위원들의 성향을 볼 때 예.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해야 되나 이제 만장일치냐 아니면 소수 의견이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 어떻게 소수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만장일치가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소수 의견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만장일치는 아니다. 예. 누가 한 명 반기를 드나?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앞에까지 그 FOMC 했을 때도 보면은 물론 그때는 이제 그 동결이었는데 반대로 인상해야 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은 그 동결 내부에서도 성향이나 이런 걸로 나눠봤을 때 중립이 있고 완전 비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근데 제가 뭐 아직까지 봤을 때 찰스 에반스 시카고 총재나 이런 쪽들은
그리고 이제 약간 그게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25를 올리는 건지 아니면 0에서 0.25에서 0인 하단만 없애는 건지 뭐 0인 하단만 없애는 정도 같으면은 그러면은 만장일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25를 한 번에 올리는 거는 소수 의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시카고 쪽에서. 예. 그래요. 자, 그러면 12월 금리 인상은 시장에 꽤 많이 반영됐다는 가정을 하고 내년에 연준이 금리 정책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내년 거를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윤현삼 연구원 네. 내년에 투표권이 달라지죠, 연준에. 네, 뭐 보통껏 지역 연준 총재들 1년에 이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세 분이, 하니까. 예, 세 분이 새로 들어오시죠. 예, 새로 들어오는 분들의 성향이 그 매파 쪽이에요, 비둘기파 쪽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세 분 중에 뭐 블라드 총재라든지 뭐 그다음에 제가 기억이 지금 좀 정확하게는 안 나는데 조지 또 캔자스 조지 에스터 총재 같은 사람들은 조금 강하게 미국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분들이고 네. 올해보다는 색깔이 연준이 내년도가 조금 그래도 매파 방향이 조금 더 있지 않겠냐 그런 주장들이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은 비둘기가 나가고 새로 들어오는 게 매파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비둘기 그 지금 구성이 막 두 배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올해 되면. 지금 로카트 총재라든지 윌리엄스 총재, 뭐 시카고하고 저기 애틀란타 총재들은 다 올해 조금 그래도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분들이라서 중도에서는 조금은 매파 쪽에 가까운 성향들이셨고요. 아, 그러면 약간 매파가 나가고 또 매파가 들어오는. 근데 이제 강성 매파가 들어오는 강성 매파가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예. 구성상으로는 뭐 네. 비둘기와 매가 그대로인데 강성 매파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강성 매파 쪽에서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시는 속도에 대해서 조금 내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전체적인 조율은 옐런 의장이 할 테니까 예. 예, 그 부분은 뭐 또 17명이 다 일단은 모이니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은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으로는 흥미롭게 보는 게요. 네. 새로 들어오는 투표권 가지는 제임스 블라드 그분이 그 비둘기에서 몇 가지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왔다 갔다 하지. 굉장히 연설도 자주 많이 바뀌시죠. 하시고 할 때마다 굉장히 좀 자주 바뀌는 성향이 있어서 그분이 내년에 시장에 좀 활력소를 주시지 않을까,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아 근데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매파다 비둘기파다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자기 지역 경기 상황을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 경기가 나쁘면 비둘기파 되는 거고 지역 경기가 좋으면 매파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합중국 전체 경기를 평균을 내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긴 한데 그래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 치매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 달에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블러드가 Q2 하자고 앞장섰던 맞아. 사람이라서요. 맞아요. 처음에 이제 그 구겐하임 파트너스 이런 데서 이제 월 보고서 나오면 비둘기엔 블러드도 돌아섰으니 2015년은 인상이다 그러더니 전 그래서 비둘기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딴 사람들 기사에는 매로 나오더라고요. 대표적 매파인 블러드는 그래서 아, 이거 헷갈린다. 그런 걸 이제 그- 우리가 그때 달라져요. 전문 용어로 매둘기라고 하는데 네, 그렇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준 위원이 이렇게 바뀐다는 뭐 좀 약간 강성 매파 쪽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다 이제 공감을 했다고 하면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내년에 그 연준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 인상 시기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인상의 횟수 또 항상 할 때마다 25bp만 나올 거냐 0.5 50bp는 안 나올 거냐 이런 거 등등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쫙 차례대로 한번 설명을 얘기를 자기 개인의 뷰를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누구부터 할까? 그쪽부터 할까? 이쪽부터 할까? 저부터 하겠습니다. 아 좋아. 예, 저는 저희 당사는 원래 기존에 이제 한 1% 그러니까 뭐 올해 12월에 0.25로 이제 올린다는 가정하에 내년 네. 말 기준 1%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12월 인상하면 1분기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1분기는 좀 쉬고. 예, 1분기는 미국 기업단의 최근에 재고 부담도 많고 그런 거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6월, 9월, 12월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봤는데 네. 지금 또 걸림돌은 중국 경제가 과연 내년 하반기에 잘 서포팅 해줄 거냐. 올해 9월에 금리 인상 못했을 때도 옐런 의장 입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거든요. 했었죠.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는 내년도에 앞자리 일자를 과연 볼 수 있을까 미국의 토가 정책이 조금은 저희는
미국 금리 정상화 속도가 완만한 쪽에 의견을 두고 있고요. 네. 내년 상하반기 합쳐서 한 차례씩 정도 해서 0.75 정도 그 정도로. 아, 세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 네. 그러니까 조금 저희는 일자 보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 하우스비는 아직 1%인데요. 그 부분을 내년 상반기 중에 중국 경제 지켜보면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쩌면 0.87호가 나올지도 몰라. 뭐 옛날에 있었던 거 되살려서. 마이크로하게 더 움직일 수도 있죠. 옛날에 1, 2호 시겠잖아요. 자, 우리 김용. 저도 드는 생각이 그 소위 지금 시장에서 알려진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 이제 25b씩 올렸던 게 대표적인 그린스펀 2004년에 올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도 베이비 스텝이라고 분기에 25씩도 베이비 스텝이라고 불렸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너무 많이 올렸니 뭐 잘했니 그렇죠. 못했니 이러는데요. 그 당시보다 내년에 미국 경기가 좋을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때는 2004, 5, 6 올릴 때는 전 세계 경기가 다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죠 보면. 근데 내년에 미국 혼자하고 나머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큼 분기에 한 번 25씩 올릴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못 올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월에 0.125씩 하든지 그거는 사실 솔직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때 그린스펀 때처럼 분기 25씩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미국 정책 금리가 1%는 저희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맥스가 1로 그러니까 보는 거. 예, 맥스가 1. 예. 저기는 1도 안 될 것 같다. 저희도 1위인데 맥스는. 아, 맥스는 1. 네. 저는 1.25 정도 보고요. 와, 역시 드디어 이제 매파가 나왔다. 그 1.25로 보는 이유는 사실 장기 목표로 정상화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1%까지는 올리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다. 큰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IB들 보고서 보면 미국 쪽은 1.5를 전망하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저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반영해서 1.25, 1, 1에서 1.25인데 1은 엣지가 없으니까 1.25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점차 커지니까 혹시 1.5? 여기는 1이 힘들다 그랬고 여기는 1이 네. 여기는 1.25. 네. 1.5인지 아닌지 한번. 기대에 부응은 못하게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는 금리 인상 폭인데 그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0에서 0.25%의 레인지를 주기 전 금리 수준이 1%였었어요. 그래서 1%에서 떨어뜨릴 때 0에서 0.25의 레인지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1%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계속 레인지를 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1%를 넘어가면 이제 하나의 점으로 찍지 않겠냐. 일단은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도 동의를 해요. 저희는 이제 12월에 한 번 하고 내년에 한 2번 정도 보는데 다른 점은 저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좀 집중되는 형태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옐런이 계속 얘기하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의 그 점진적인 그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2번 회의에 한 번 정도를 저는 그 연준은 보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내년도 말에 점도표상에서 중간치 값은 한 1.25 정도 있으니까 12월에 0.25 올려놓고 내년도에 4번 더하면 이제 얼추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현재 스탠스는 아마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거를 점진적인 걸로 알고 있는 것 같고 실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문제는 미국만 혼자 금리 인상이 진행을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조금 더 갈 수 있고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이 이미 달러 강세 때문에 악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계획들을 해보다가 하반기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이 너무 안 좋아지겠다. 그러면서 인상 속도가 뒤로 갈수록 좀 늦춰져 버리는 약간 이제 용두사미형의 금리 인상 형태를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말 거면은 저는 시작도 안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한다면 얘기하셨던 것처럼 1%를 보고 갈 건데 상반기에는 호기롭게 해보다가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러면서 하반기에 지칠 가능성. 하반기 뜻대로 안 될 거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네,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올해의 채권의 수단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죠. 자, 여러분들 한 해 수고 정말 많았고요. 내년에도 우리 또 내년 1월 달에 저기 채권의 수다를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합시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어서 우리 김설이 MC가 진행을 하는 외신 인사이드가 계속되겠습니다.